네,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알아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프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중국의 도인이라고 그 틱톡이라고 그 어플이 있는데 자기가 이 자주 보고 좋아하는 영상을 그 인공지능이 찾아가지고 자꾸 보여줘요. 근데 저는 뭐 중국 사회, 경제, 역사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올려주시는 중국 분들이 계세요. 내용이 되게 길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무료로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 도인이나 그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참 감사하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직하학파라고 부르거든요. 직하학파. 뭐 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직하학파에서 이제 그 출신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말로는 학궁이라고 불러요. 지샤 쇠공이라고 불러요. 중국말로는. 이게 옛날에 그 춘추전국 시대에 지금의 이제 산동성 지역에 설치를 했던 굉장히 그 고등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요즘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격돌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무역으로 했다가 점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데이터가 있는데 한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어떤 그 경제 총량, GDP 총량으로도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2016년인가 17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걸로 나왔어요. 구매력 그 지수를 반영을 한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를 하나 먹는데 미국에서는 1달러를 줘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0.5달러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구매력이 같은 1달러면 두 배가 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력을 반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제 그 총량이 더 크다고 해서 패권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패권국이 되려면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또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과 같은 어떤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나는 패권국이 될 마음이 없다. 난 그런 생각이 없다. 근데 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은 또.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재미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직하학파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제가 늘 참 궁금했던 게, 요게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냐 큰 나라냐 요것도 여기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 전체 인구가 뭐 2천만에서 4천만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뭐 3천만이라고 쳐볼게요. 3천만일 때 제자 백가 사상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뭐 유교, 뭐 도교 이런 것들, 법가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형태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나왔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상의 포맷이 이때 다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인구가 3천만 명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사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업적이 안 나타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추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때는 사상에 제약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아주 뛰어난 사상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직하학파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리 자유로운 사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한 곳에 모여있지 않으면 학술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이 학술적인 엘리트 집단이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사상적인 제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주장.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죠. 또 단순히 한 가지의 요인은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어떤 시대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많이 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게 다인 게 아니고, 어떤 그 다음 새로운 어떤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뭐 흐름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중국의 향후 앞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이 자유로운 소통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자유로운 소통을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소통이 아니고 어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어떤 집중적인 교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지금 이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한 5,200만, 5,300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국토 면적이 중국보다 더 큽니다. 국토 면적이 더 커요. 그런데 인구가 4천만이 안 될 거예요. 캐나다가 4천만이 조금 넘는가 그럴 거예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캐나다하고 러시아는요, 경제 규모 GDP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 때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경제가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하고 인구에서는 확실히 캐나다보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스스로 작은 나라, 약소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호주 대사가 그런 피드백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를 약소국이라고 그러는데 호주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군사력도 더 강하고 세계에서 끼치는 영향도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자꾸 약소국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도대체가 국토 면적을 빼고 나서는 작은 나라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놀라운 지금 포지셔닝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 면적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농사 지어서 사는 시대도 아닌데 국토 면적이 이렇게 중요한가? 국토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전부 다 서울 가서 살고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토 면적은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각이 작아요,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작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뭐 다른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겠죠.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야가 작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저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수출입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수출입이 100%는 아닌데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하고 많이 얘기를 하겠죠. 외국인하고 밥도 같이 먹고 외국인하고 회의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인하고 결혼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하고 뭐 최소한 결혼은 안 하더라도 몇 번의 뭐 사랑은 해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수치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자국의 어떤 민족이 자국 영토 밖에서 사는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을 빼고요. 이스라엘은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맞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굉장히 날카롭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안쪽으로만 치닫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의 조금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인데, 국제적인 감각을 너무나 갈고 닦기에 좋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념적으로 가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각이 작으면 나라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냐면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그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정말로 집집마다 서로 나눠 먹고 뭐 자기 일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굉장히 그때는 뭐가 그렇게 풍족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 민족이요. 되게 유머러스한 민족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 문화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경쟁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프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심각해져서 여기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하학파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앞으로 중국에서 새로운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제 좀 화도 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차코페페 채널에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또 댓글로 욕을 굉장히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교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